자, 이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논제 2번. 자, 나부터 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중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자, 매번 같은 문제입니다. 자, 분류하시고 요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을 비판해라 라는 글이죠. 자, 그래서 논제 2번의 제시문은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제시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입장 분류하는 게 먼저가 되겠습니다. 자, 라를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라. 이제 뭐 소설인가 봐요. 소설인데 쭉 읽어보면 다음 카드는 누군가요? 레오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레오라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살즈만은 마지못해 세 번째 카드를 뒤집었다. 살즈만.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대화인데, 루스 K 19 우등생 마땅한 신랑감에게 현찰로 13,000달러를 주기로 부친이 약속함. 그래서 돈 준대요. 그 다음에 부친의 직업은 의사, 직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단한 실력을 갖춘 위 전문의, 형부는 의류사업체 사장, 또 직업, 그 다음에 특출난 집안이죠. 그래서 지금 뭐 결혼할 것 같은데, 그죠? 신랑감이란 얘기가 나오니까 결혼의 얘기가 나오는데, 뭐 사랑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돈, 그죠? 직업도 결혼 상대방의 직업이 아니야. 그죠? 부친의 직업이고, 또 형부의 사업체, 그죠? 집안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줄, 살지만은 비장의 카드라도 내놓은 사람처럼 보였다. 의기양양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19이라고 했습니까? 라고 이제 레오가 물었어요. 결혼 상대방이 될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19살이었고 나이를 묻고 있고, 두말하면 잔소리죠. 귀염성은 있나요? 레오가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혔다. 예쁜가요? 자, 살지만은 자기 손끝에 키스를 했다. 작은 인형이죠. 장담합니다. 오늘 밤 제가 그 부친께 전화를 걸겠습니다. 그러면 예쁘다는 게 뭔지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습니다. 그러나 레오는 불안했다. 19이 확실합니까?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죠? 자, 나이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나이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부친이 출생증명서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무슨 하자가 없는 게 확실합니까? 예. 꼼꼼합니다. 그죠? 하자가 없는 게 확실하냐고 또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레오가 집요하게 물었다. 하자 있다고 누가 그럽니까? 그래서 그 나이에 미국 여자가 왜 중매인을 찾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좀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흥분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살지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덱하고 같은 이유로 저를 찾는 겁니다. 뭐 같은 이유라는 말은 결국 조건 보고 결혼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자, 레오의 얼굴은 빨개졌다. 전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부정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뭐랄까 청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살지만이 내가 잘못 얘기했네. 그죠? 당사자 앞에서 너무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가 아니라 그 부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최고의 신랑감을 구해주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보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땅한 남자를 찾으면 딸한테 인사시키고 적극 밀어주겠답니다. 그쪽도 사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경험도 없는 어린 여자 혼자서 혼사를 떠맡는 것보다 이 방법이 더 낫다는 겁니다. 굳이 이런 말까지 안 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19살의 어린 소녀가, 그죠? 결혼 상대방을 찾는 것은 좀 뭔가, 그죠? 아직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 이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가 찾아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젊은 아가씨가 사랑을 믿으면 어떡하죠? 라고, 그죠? 레오가 걱정하며 물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사랑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조건에 상대되는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사랑은 대비되는 얘기고, 살지만은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고 근엄하게 말했다. 사랑의 감정은 마땅한 상대를 만나야 생기는 것이지 그 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읽어주시면 안 되고, 마땅한 상대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상대를 만나고 나서 사랑이 생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마땅한 상대라는 말은 조건이 갖춰진 상대, 그죠? 조건이 갖춰진 상대를 만나야지 그 이후로부터 사랑이 생길 수 있는 거지,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 만나봤자 사랑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루어 추론해 봐야 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결혼.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이 이제 조건, 배경 이런 거죠. 이것이냐 아니면은 사랑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의 무엇이 본질이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조건입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로미오와 줄리오 유명한 건데 이제 대본인가 봐요. 그대의 줄리엣 읽어보겠습니다. 줄리엣, 그대의 이름만이 나의 적일 뿐이에요. 이름이 적이래요. 자, 그 다음에 몬토규가 아니라도 그대는 그대이죠. 이거 아마도 가문 이름인 것 같은데, 자, 몬토규가 뭔데요? 그래서 손도 발도 아니고 팔이나 얼굴이나 사람 몸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손도 발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름이나 몬토규는 그냥 하나의 기호일 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가리키는 하나의 기호일 뿐이지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벌써 이 내용을 캐치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거까지 다 읽고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조망한 다음에 다시 읽었을 때 이 내용이 이렇게 이해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60분짜리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름이 별건가요? 우리가 장미라 부르는 건 다른 어떤 이름을 불러도 같은 향기가 날 거예요. 장미의 본질은 이 향기에 있다는 거죠. 장미의 색깔, 장미의 향기, 이게 장미의 본질이지 그걸 장미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게 장미인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로미오도 마찬가지. 로미오라 안 불러도 호칭 없이 소유했던 그 귀중한 완벽성, 그죠? 그 사람의 어떤 매력 포인트, 그 사람의 본질 이런 거죠. 유지할 거예요. 로미오 그 이름을 보세요. 그대와 상관없는 그 이름 대신에 나를 다 가지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버리고 이름이 방해가 되나 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제 고전이니까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문의 문제로 결혼하지 못한 그 연인들의 어떤 비극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이름을 버린다 그러면 그죠?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없다는 거죠. 버려도. 자, 그래서 로미오가 그 말 듣고 가질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인이라 불러만 준다면 다시 세례받은 뒤 앞으로는 절대로 로미오로 안 할게요. 이름을 바꾼다는 거죠. 그만큼 뭐라고 전적으로 그죠? 줄리엣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버리고 다시 세례를 받아서 다른 이름을 받아서 상관이 없을 만큼 그죠?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줄리엣이 얘기합니다. 누구신데 이렇게 밤의 장막 속에서 제 비밀과 마주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로미오가 이름으로 누구인지 그대에게 말할 수 없군요. 상자시여, 제 이름은 제가 미워합니다. 그것이 그대의 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로미오란 이름을 이미 이제 버린 것처럼 그죠? 이렇게 둘이서 이제 꽁냥꽁냥 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누구신데 알고 있으면서 누구신데 물어본 거는 로미오라고 안 한다 그러니까 그죠? 그럼 로미오 아니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서로 간의 어떤 애정 행각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대의 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써놨다면 찢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유치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못 봐주겠죠? 자, 그래서 줄리엣이 이제 그대 혀가 내놓은 말, 내 귀로 마신 것이 뭐라는 거야? 그대 혀가 내놓은 말, 내 귀로 마신 것이 100마디도 안 되지만 그 음성은 알아요. 그래서 로미오가 아닌가요? 그리고 몬토기죠? 이렇게 합니다. 자, 아가씨가 싫다면 어느 쪽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들어보니까 로미오랑 몬토기 아니었냐? 아니다. 네가 싫어하면은 이름도 버리고 가문도 버리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랑, 이제 진실된 사랑의 모습, 순수한 사랑의 모습, 그죠? 미친 사랑이죠, 그죠? 너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혼의 얘기는 여기서 추론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이제 뭐 사랑 얘기만 하고 있고 이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인데 그래서 이거를 비교할 때 여기서는 이제 결혼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조건과 사랑 이렇게 결혼 아래에서 이 얘기가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그 결혼의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예. 조건이란 말이 있으니까 또 말을 풀어가기 힘드네. 결혼의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배경이나 돈, 직업과 같은 그런 조건이다. 혹은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논의가 이어져 간다면 여기서는 결혼의 직접적인 얘기는 없어요. 여기서는 없고 단지 이제 사랑의 어떤 지고주순한 사랑의 모습, 조건, 이름과 가문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필요 없다. 네, 그런 어떤 사랑의 모습, 순수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발을 보겠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계급의 표식이 되었다. 그래서 가족은 이제 가족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결혼으로 이어진 거죠, 그죠?
여기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계급의 표식이 되었다. 계급. 벌써부터 조건이 얘기가 나온다. 그죠? 배경이죠. 조건, 배경.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그런,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와 같은 사회 변화가 어떻게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경제 구조, 그 다음에 뭐 사회 변화 이런 것들. 그래서 경제 구조의 변화가 가족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면 결혼 및 그 밖의 친밀한 관계를 상품으로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 이런 것들 전부 상품이라는 거죠. 결혼 자체가 뭐 가문, 가족, 상대방과 나의 어떤 거래, 상품 이렇게 본다는 거죠. 즉 관계는 교환의 결과로 발생한다. 물론 관계의 시장은 조금 특별하다. 이 시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신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죠? 남자는 어째야 된다, 여자는 어째야 된다. 그다음에 뭐 결혼 제도와 같은 사회적 압력을 반영한다. 법제도 그죠. 자, 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은 다른 종류의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신뢰의 바탕이 되는 요인들의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뭐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상품은 상품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가게에서 사고 파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신뢰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결혼제도 이런 것들이 한때 묶여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제한적인 상품이라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결정되는 상품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읽어보면 사람들은 동반자에게 열정을 느끼는지가 아닌 동반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를 묻게 되었다. 그래서 열정은 이제 사랑이겠죠. 예,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믿고 의지할 수 있냐는 것은 상대방의 조건이 그만큼 탄탄하냐는 거예요. 상대방의 배경이나 직업이나 어떤 돈이 충분하냐는 것을 묻게 된다는 거고, 또한 그런 믿음직한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을 고려해야 되는지 묻게 되었다. 좋은 동반자를 만나려면 학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할까?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일까? 그것이 나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는 거죠. 학업, 그 다음에 직업 이런 것들이 조건이니까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는 것을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우리가 가치라고 여기는 것의 일부로 현실의 변화를 반영한다. 그래서 현실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 현실의 변화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 경제구조와 사회 변화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경제구조는 지금 상품을 설명하고 있고, 글을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앞에서 이제 두 단어가 각각 설명되고 있는데, 앞에 거는 그냥 깡그리 잊어버린 채로 그냥 이 앞, 뒤 두 줄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나머지 거는 계속 잊어버리면서 이 두 줄만 계속 그죠? 이렇게 읽어 나갈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앞에 있는 두 개의 개념어가 제시가 되고 이렇게 크게 그죠? 이게 크게 글을 관조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현실의 변화는 사회 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표시를 해줄까요? 이렇게 사회 변화, 여기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 구조를 알면 여러분이 답안을 쓸 때도 그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혼은 경제구조와 사회변화의 영향 하에 있다. 그래서 경제구조는 뭐냐? 그러면 상품이다. 사회변화는 뭐냐? 그럼 여기서부터 설명되는 내용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현실의 변화를 반영한다. 결혼시장의 변화는 사랑을 할 대상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이야기한다. 여기서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자 결과물이 아니라 비슷한 조건의 동반자를 찾는 선택의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제 현실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회 변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혼관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의사가 최고였어. 그러면 지금은 변호사가 최고야. 아니면 전문직이 최고야. 이렇게 변화가 발생한다. 가치관이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의 변화, 이것과 이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구조, 그 다음에 사회 변화에 따라서 결혼의 모습이, 풍토가 많이 바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죠? 사랑은 없고 조건의 변화, 그죠? 어느 조건이 지금 트렌드에 맞냐, 그죠? 그걸 따지기에 바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건에 대한, 그죠? 조건이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 경제구조와 어떤 사회 변화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는, 여기서는 이제 결혼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제시문 마에서는 결혼이 이제 없지만은 우리가 억지로 이제 설명 붙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두 개의 제시문에서 결혼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에서 이 사랑을 해석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까지 읽어봅시다. 자, 큐피드의 화살은 제멋대로이며 이유로 될 수 없는 감정인 사랑의 가장 오래된 상징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 감정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드 로리스는 그 화살이 뭔가 살을 파고들면 화살을 뽑아낼 수 없듯이 사랑하기를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한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마당에 무슨 이유를 들먹일까? 사랑은 그 자체로 볼 때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강제하는 힘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감정의 힘이 너무나 강렬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콩깍지가 씌인 상태. 로미오 줄리엣, 예. 지금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딱 이런 겁니다. 자, 사랑의 경험은 사랑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현실을 압도한다. 현실이라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그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다 불문한다는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얘기 따져보면은 이름이나 가문 이런 것들을 모두 압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탈리아로 진격한 프랑스군 최고 사령관인 나폴레옹은 1796년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지낸 날은 단 하루도 없었어. 그래서 당신을 품지 않고 보낸 밤도 없었어. 내 인생의 영혼, 곧 당신으로부터 나를 멀리 떨어뜨려 놓은 명예와 야심을 저주하지 않고서는 차 한 잔도 마시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명예도 있고 그 야심도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당신을 못 본다. 이게 지금 너무 한스럽다는 거죠. 굉장히 로맨틱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이런 글을 쓰다니 여기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실존적 현실 자체를 통째로 장악하는 감정이다. 그러니까 전쟁터라는 곳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포탄 한 방 내 앞에 내 발 아래 떨어지면 나는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그런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이 사랑의 감정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존적 현실 자체,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벼랑 끝에 놓인 현실 속에서도 사랑의 감정, 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완전히 통째로 장악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전쟁을 하면서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진실인지 거짓말인지는 알 수 없는데 편지 이렇게 썼다네요. 자, 그 다음 예시. 1812년에 7월 6일 애인에게 보낸 베토벤이요. 자기 심경을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했다. 내 영원한 연인이여, 내 천사이자 내 모든 것이며 내 자신의 자아여. 자아까지. 자, 이처럼 사랑받는 대상은 사랑하는 주체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완전히 합일이 된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즉 사랑의 경험은 자아를 총체적으로 끌어들여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죠?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영혼 간의 결합, 그죠? 뭐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감히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어떤 고매한 정신인 것 같습니다. 정신? 예. 아주 그냥 고결하고 순수하고 그 다음에 뭐 성스러운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감정이다라고 우리가 이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감정.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두 부류로 묶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사랑이고 감정이고 사랑의 감정이고 이거는 사랑의 현실적인 조건, 배경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사실 현실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에서는 사랑의 감정, 사랑 감정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당연히 현실 조건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고민되는 것은 분류는 됐는데 이게 결혼이라는 개념 하에 어떤 그 현실적인 면이냐 사랑의 어떤 그러니까 감정적인 면이냐 결혼이라는 것은 조건을 보고 하는 것이냐 사랑을 보고 하는 것이냐 라는 식으로 글을 정리해야 될지 아니면 사랑이라는 것 결혼을 배제한 채로 이제 사랑은 그냥 순수한 감정이다 아니다 조건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거래다 이렇게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결혼으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 사랑만 쓰기에는 이 결혼이라는 부분이 너무 커요. 비중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 사실을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이 결혼 속에 순수한 감정 상태라는 것은 아예 없기 때문에 결혼을 우리가 결혼이라는 공통적인 틀에 묶지 않고서는 이 둘을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조금 크게 좀 어디 그릴 데 없나?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게 감정이냐? 이게 겹치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 확실하게 합시다. 결혼인데 결혼은 뭘로 구성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냐, 사랑의 감정이냐, 아니면 조건이냐, 현실이냐 이 문제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의 문제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따지고 보면은 비교하라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데 다른 어느 곳에서 또 똑같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통점이 없으면 차이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점 안에 차이점이 있는 이런 어떤 논리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공통점 아래에서 그 차이점은 뭐냐? 결혼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혼을 얘기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안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의 감정이다. 아니다. 조건이다. 현실적인 측면이다. 이것이 결혼을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공통점이 있는 대상들끼리 여기 차이점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지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데 예를 들면은 강아지와 뭐 책상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공통점이 없어요. 그죠? 근데 뭐 검은 고양이와 회색 고양이가 있다. 이렇게 하면 비교가 되죠. 왜냐하면 색상으로 비교가 되죠. 둘 다 고양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통점이 있어야지 비교가 되는데 지금 단순히 사랑이냐 아니면 배경 현실이냐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고 공통점이 결혼을 붙들고 늘어지지 않으면은 이것이 이제 결혼은 사랑이란 감정으로 그죠? 혹은 현실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차이점을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로미오와 줄리엣에 여기 결혼이 없지만 우리가 결혼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은 이 얘기를 풀어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개의 입장을 비교할 때 여기까지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나는 조건을 얘기하는 현실적인 측면이고 현실이 아니라 이것에 대비되는 말로 뭐가 있을까요? 대비되는 말로 우리가 이제 낭만적인 측면을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거 좀 어렵죠, 그죠?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현실과 반대말은 낭만의 측면 하나의 측면도 있습니다. 현실과 반대말이 꼭 낭만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맥락에서는 이 현실 그죠? 낭만 이렇게 사실주의, 낭만주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낭만이라는 말을 쓰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결혼을 구성하는데 결혼의 조건으로서 현실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사랑의 감정 이렇게 쓴다고 해서 전혀 뭐랄까 그 해가 될 거 혹은 손실 그 다음에 감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 낭만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두 개를 묶어서 분류를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제 비판이 가능할지 이 비판의 어떤 뭐랄까 모습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답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여러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은데 살펴보면서 좀 비판의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와 바의 관점에서 마사를 비판하는 경우 우선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마 바의 입장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 뭐 경제라고 얘기해도 상관없고 그렇습니다. 자, 이 입장에 따르면 사랑할 사람 또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것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개개인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좋고요. 자, 그리고 마치 라에서 레오가 신부감을 고를 때 나이, 외모, 조건을 따지고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정리 잘했죠. 개인들은 결혼할 때 시장에 나온 물건을 고르듯이 자신에게 더 나은 만족감을 주는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여러분은 조금 다르게 쓴다 하더라도 다르게 쓸 수 있는 내용은 그 조건의 사례들이겠죠. 뭐 배경이나 직업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어쨌든 뭐 대세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이 두 단어 감정이냐 조건이냐 이렇게만 핵심 키워드만 언급할 수 있으면 나머지 내용은 뭐 변별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를 한번 볼게요. 바는 이러한 선택이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것이며 수요와 공급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닌 개인이 갖춘 조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 조건이죠. 자, 라에서 사이즈만이 그래서 바를 정확하게 지금 풍부하게 설명 안 해주네. 아쉽습니다. 바에서는 사회 경제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다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굉장히 풍부한 글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라에서 사이즈만이 마땅한 상대를 만나야 감정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사랑한 대상을 찾는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이게 지금 바가 이어지고 있어요. 신뢰. 이 과정에서 개인은 교육, 직업 이런 고려에 합리적 결정. 자, 그렇습니다. 네, 조금 아쉽죠?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라와 바를 그냥 나눠서 설명하면 되는데 왜 여기 라가 또 끼냐고. 예, 그죠? 사족이죠. 예, 이런 것들 이렇게 글을 자꾸 흐름을 깨는 이런 내용들을 안 쓰고 그냥 차라리 여기서 쓰면 되잖아. 그냥 이거를. 그죠? 굉장히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 글을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안 쓰고 뭐 그죠? 그래도 왔다 갔다 하고 아쉽긴 한데 됐다고 칩시다. 예, 됐다고 치고 비판이 중요하죠. 또 우리는. 그래서 비판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게요. 자, 이러한 라바의 사회 구조적 입장에 따르면은 바와 사의 입장은 사랑에 대한 현실성이 결여된 조건이다. 그래서 지금 비판을 하려고 지금부터 비판할게라는 어떤 주장이 여기서 두 가지로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주장. 그래서 비판할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는 다양한 요소가 중요할 수 있는데 큐피드의 화살을 맞는 것과 같은 감정의 강렬한 첫 끌림에만 기초할 경우 현실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요소를 단순화하거나 간과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가문과 자기 이름을 버리고 사랑을 맹세하지만 라바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의 열정은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자칫하면 오래 지속되지 않거나 개인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라바의 관점에서 추론한 내용이죠. 이 추론 좀 과한 추론 아닌가? 그죠? 결혼이 좀 충분할 수 있지 않을지언정 이렇게 개인을 파괴하거나 그 다음에 사랑이 오래 지속되지 않거나 이건 너무 저주 아닌가? 아무튼 이런 내용을 쓴다는 거 이제 제시문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추론하는 내용을 토대로 이걸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사회는 사랑이 개인을 강제하는 감정이라고 말하는데 개인의 명예로운 성장을 위해 야심을 거절하고 타인의 자아를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개인의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비판할 수 있다. 이거 너무 황당한 게 이제 쭉 읽어보고 지금 진정하고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마사의 관점은 사랑 역시 사회에 기반했다는 라바의 현실 인식을 간과한 것이라 비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판했어요.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인의 비합리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타인의 자아를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개인의 비합리성이다 얘기하는 거. 이렇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은 지금 마와 사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사의 비판을 라와 바의 현실인식, 그죠? 이 현실인식이 마와 사를 비판할 때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마와 바에서 개인의 합리성이란 무엇인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 없이 이게 비합리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자아와 동일시하는 것은 그런 어떤 경제적 합리성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나름 또 이해가 되긴 해요. 근데 그게 비판의 어떤 지점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제적 합리성으로 지적을 하려면은 이 사람이 손익의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부분에서 비판이 가능할 텐데 여기서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측면이 있죠. 명예라든지 그 다음에 자아라든지 이런 어떤 형이사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의 비합리성 얘기를 하려면은 뭔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비용과 편익의 측면이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의 비합리성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려면 라바에서 이것이 실수다. 타인과 자아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죠? 현명하지 않은 판단이다라는 것이 라바에서 근거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비난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죠? 내가 근거가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비난이라는 거죠.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판을 여기서 깊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간단하게 간략적으로 얘기하면 비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각각의 대학이나 기출 문제에 따라서 근데 최소한 대학이 일관성 있게 비판이란 논제 형식을 계속 낸다 그러면은 그 비판의 형태가 답안에서 일관성 있게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비판의 형식이 대학을 떠나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은 상대 입장에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상대 입장의 한계. 예를 들면 그 입장이 가진 전제라든지 그 입장이 불러온 결말, 그죠? 주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것이 비판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진정한 의미의 비판이 되겠고 두 번째 비판이 뭐냐면 어떠한 기준, 그죠? 그리고 기준이나 관점이 있는 경우에 이 기준이나 관점에 부합하냐?
혹은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판단해 주는 것이 비판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이것은 이것과 같아요. 평가와 똑같아요. 그죠? 제시문 가를 기준으로 나와 다를 평가하시오, 비판하시라는 내용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경희대가 1번 문제 형식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1번 문제에선 이것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번 문제는 이것을 재반복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입장만 나와 있지, 나름의 각각의 입장만 나와 있지, 이것이 어떤 관점에서 저걸 바라보라,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평가하려면은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가의 기준으로, 지금 시간이 길어지는데, 나와 다를 평가하라, 혹은 비판하라,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라, 이런 식이 되려면 여기서 말하는 논리 구조가 그대로 여기에 적용될 수 있어요. 적용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논리가 예를 들자면 흔히 나오는 문제로 비용 편익 구조의 경제적 제시문이 나왔다. 이것이 비용 편익 구조를 잘 계산했을 때 합리적인 경제적인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와 다를 비판하라, 평가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기서 비용과 편익이 나와줘야 돼요. 어떤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나와두고 이것이 계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평가하고 비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 편익 계산해 보니까 얘가 잘하고 있더라, 비용 편익 계산해 보니까 얘는 잘 못하고 있더라, 이것이 평가고 비판이고, 어쨌든 그 대학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비판의 논제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건지 1번인지 2번인지 불분명하고 만약에 상대 입장을 한계나 결말을 우리가 지적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의 비합리성.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이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부작용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결혼이나 사랑은 합리적인 선택이어야 된다는 전제, 그죠? 그런 전제의 측면에서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23년도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런 식의 비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두 번째 2번에 나온 이런 비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선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건 틀렸어, 이런 비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희대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지금 내용 자체, 비판이 무엇이냐, 1번이냐 2번이냐 떠나서 무엇이냐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개인의 비합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지금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지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런 태도가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우선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경희대를 준비할 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경희대는 이렇게 내니까 우리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는 어떤 수용적인 태도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지금 만약에 3월달 그리고 뭐 9월달 전까지 공부하는 입장에서 경희대를 풀 때 지금 이것을 우리가 덮어놓고 이렇게 푸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배움의 과정에서 뭔가 이 부분은 조금 뭔가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희대를 지원했다면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푸는 것이 최선일지를 같이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비판이 여러분이 그냥 쓱 읽어보기에는 뭐 그럴듯하네 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면은 여기에서도 문제고 저기에서도 문제고, 그죠? 지금 도대체 지금 어느 장단에서 놀아야 될지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뒷부분에 비판, 여기서 이 안에서 두 번째 답안에서 비판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따져보고 비판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볼게요. 자, 그래서 마사의 입장에서 볼 때 라반은 사랑을 도구화하고 이해타산적인 거래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래서 비판은 이렇게 현실적인 조건으로, 그죠? 사랑이 전부다라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라에서 레오와 살지만은 여성의 나이와 집안, 지창금 등을 따지며 마땅한 상대를 만나야만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을 그 자체가 아닌 수단과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사는 자체가 아닌 수단과 조건 평가하는 것이다. 마사는 라가 사랑을 나이, 배경, 능력에 근거한 조건적이며 이기적인 행위로 보고 있다고 비판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자, 바의 입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진행되는 현대사회의 경제구조가 그대로 결혼에도 영향을 미쳐 마치 시장에서 상품을 고르듯이 배우자를 선택하게 됨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고, 이러한 생각은 이제 비판에 들어가죠. 마사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현실의 조건에 파묻혀 인간을 상품화하고 사랑이 주는 가능성을 무시한다고 지적받을 수 있다. 그래서 라바처럼 이렇게 뭐 읽어볼 필요 없겠죠. 지금 여기서
여기서는 마치 뭐예요?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입장이 있는데 이걸 비판하라고 그랬더니 여기서 또 비판을 아까 1번처럼 여기가 가진 한계나 혹은 부작용에 대한 결말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냥 여기 지금 가의 입장이고 나의 입장이라고 합시다. 지금 여기 이게 지금 나를 한계를 비판하라고 그랬더니 나를 정리한 다음에 다시 가를 또 정리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를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가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이 기준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비판인가 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논박이 안 돼요. 논박이 안 되고 그냥 서로 예를 들면 이 색깔이 뭐냐, 이제 A라는 사람은 빨간색이라고 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이걸 파란색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A가 빨간색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B가 비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가진 전제나 결론을 우리가 비판해주지 않고 빨간색이다 했더니 아니야 파란색이야. 아니 빨간색이라니까 파란색이라니까 서로 지지 않고 이기지도 못하는 그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럼 비판이 되려면 A가 빨간색을 주장했으면 야 네가 지금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빨간색 안경을 벗어 이러면 비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논박이 당하는 건데 빨간색이야 했더니 이 사람이 파란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가를 통해서 나를 비판하라고 했더니 나를 정리해 놓고 이걸 비판하라고 했더니 가를 다시 쓰고 있네. 이런 식의 논리적인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깊은 내용이면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뭐 경희대만 논술이겠습니까? 좀 더 쉬운 문제도 있고 명확하게 문제가 출제된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죠? 경희대에 목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우선 그 입문 단계에서 이 문제를 맞닥뜨렸다면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구경만 하세요. 경희대가 이런 문제가 있고 시간 길게 주면서 좀 어려운 문제 지금 조금 뭔가 좀 묘한 문제를 내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나중에 9월달이 돼가지고 경희대 시험 치기 딱 직전 일주일 전에 그죠 파이널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주일 전이 아니라 뭐 한 달 전이거나 파이널 수업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경희대 문제를 순서대로 쫙 풀어볼 때 펼쳐놓고 24년도 문제는 비판이 이렇게 풀었네 3년도는 이렇게 풀었네 2년도는 이렇게 풀었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모의 논술에서는 그죠?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답안이 제시되고 있네. 그러면 그런 어떤 변화의 어떤 모습들을 감지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예시 답안들이 모두 허용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그죠? 전문가에 맡겨주시면은 방법을 제안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냥 넘길 수 없는 그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고요. 동의가 안 되시면은 또 다른 선생님의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도 해보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번 문제 저희의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마치겠습니다.